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와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가 포함됐는데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취임 후 최단 시간 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4년 7개월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가 재판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물자 확보를 도운 150여 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추가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며 미국 외교관 2명의 추방을 통보해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장병들에게는 올바른 대적관을 강조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19년 11월 해상 완충구역인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우리 지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여러 차례 포 사격을 실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동해 NLL을 넘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합의를 위반하며 논란이 이어졌고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장병이 올바른 대적관으로 무장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여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로 단식 16일째인 이 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과 러시아가 악마의 거래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보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공조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만큼 민주당도 더는 안보 불안을 부추기지 말고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독립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을 향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것처럼 설파하다가 한 국가조직 내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문제란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 재판 등입니다. 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 진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하며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히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다시 도전의 직면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 세력과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거듭 지적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련된 대규모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재 구멍으로 지목됐던 튀르키예와 핀란드 같은 동맹국 기업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제재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부토바즈 등 150여 개 기업과 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러시아 제조업과 건설업을 옥죄기 위해 제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도체와 항공 철도 부품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품까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And an individual affiliated with the Wagner Group who was involved in the shipment of muniti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특히 이번 제재에는 나토 동맹국인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중립 행보를 보이며 제재 우회로로 쓰인 나라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often take those steps. I am not aware whether we did it in this instance or not. I'm happy to follow up. We have a constructive, warm relationship with the Turkish government. They are an important ally of ours.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한미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think any type of exercise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ould deter our own advances and our own relationships within with Iraq or Japan. 미국이 스웨덴 나토 가입에 키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까지 신규 제재 명단에 올린 건 그만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2명의 추방을 통보하고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성명을 통해 린 트레이시 주러 미 대사를 불러 미국 대사관의 정치 담당 직원 2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으며 이들이 7일 안에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국과의 비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시민 로베르트 소노프와의 접촉을 이어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미국 외교관의 추방은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부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물가 민생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 전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같은 날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하나는 당시 청탁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정 청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떨어진 일반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감사 결과 2012년과 13년 2년간 뽑은 신입사원 500여 명이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는 조작됐고 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경찰, 지역유지 같은 이른바 힘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자 200여 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당한 회사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부정 청탁자 때문에 불합격한 일반 응시자에게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 이들 중 일부가 강원랜드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강원랜드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의 이른바 백 앞에 기만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기업. 부정청탁 결과는 결국 해고였고 들러리를 서야 했던 일반 응시자는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정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불과 20분도 안 돼서 끝났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다 못 봤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을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자행한 20대 남성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한 3가지 사건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정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저희가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 3일)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연락을 못 했다는 거는 핑계지 않습니까? 핑계. 저희는 무조건 사형을 원합니다. 저희 딸아이 겨우 20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유족분들이 아직도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너무 짧게 끝났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일단 말이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 예, 게 예. 틀림이 없는데 예. 지금 피고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수사 기록을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이 8월 3일 날 일어나고 네. 어제라고 하면 9월 14일로 한 달이 넘는데 네. 어찌 변호인이 지금 사건 기록조차 확인을 못했느냐,
이게 결국에는 어떤 고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최원종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거 시간 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최원종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까? 최원종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최원종이란 사람 자체가 변호인과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최원종이란 사람이 이제 어떤 언론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실 했어요. 비공개 재판을 하게 해달라. 또 처음에는 무슨 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변호인과 조율이 안 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반성보다는 이제 감형에 지금 뭔가 관심을 둔 것 같은데 그 편지 내용 잠깐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목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었다고요? 네, 뭐 사과하면서 마지막 대목이 뭐 나 같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가 이런 이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영웅주의적 뭐 과대망상 같은 이런 이제 진술을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도로 보냈느냐 하는 게 이제 의심이 되면서 그 편지의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피해 망상이 있었고 스토킹을 당한다는 이제 범행 당시에 그런 이제 망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마구 호소를 하다 보니까 저것이 이제 결국에는 보도가 되물어 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좀 자기 방어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소심한 성격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구치소에서 한 달 있었는데 힘들고 괴로웠다. 부모님 말대로 대인기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어야 한다. 후회한다. 거의 변명일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게 어찌하여 자기가 죄의식을 갖는 것인지 사과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제목만 사과문이군요. 네, 타이틀은 사과문인데 사과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지금 편지 내용에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소는 자기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로 거의 일관성 있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원종 2차 공판이 이제 다음 달 10일 열리는데 유족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지금 이게 사형이 되려면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돼야 더군다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피해자의 이제 인명 피해는 3건이 있을 때 그럼 확실하게 사형이 일반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상에 이제 적용이 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리 이게 인명 경시 살인이라 손치더라도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범행 당시에는 거의 정신 착란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CCTV에 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을 노리는 아주 고의적인 그런 살인 행각인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자기 그때 그 당시에 정신이 없는 뭐 피해 망상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검찰 측에서 정신 감정도 보내고 하면서 끝까지 치열하게 살인의 고의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심신미약을 범행 전에 검색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형을 계속 의도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걸 봤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피고인 측에서는 딱 어떤
방향으로 이 재판을 몰고 갈지를 정해놓고 지금 체계적으로 뭐 예. 언론사에 편지도 예.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볼 겁니다. 예. 피고인이 어떻게 검색을 했고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어떤 태도를 취했고 아마도 아까 그 나온 CCTV 장면도 틀림없이 재판부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조현성 성격 장애 나아가 조현병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제 보건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 예.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판정은 절대 동일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계획을 한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계획 살인이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이고 아마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의 네. 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판결 법원이 현명하게 할 것으로 네. 믿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이수정 교수가 주목해야 될 사건을 뽑았는데요. 이수정 교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이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이제 밀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 어제 첫 재판에서 거의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일명 바리깡 폭행남 사건인데요. 이수정 교수께서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네. 사실은 초기에 이 사건을 파악했을 때와 지금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이 됐잖아요. 성폭력과 연관된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뭐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요. 네. 범행의 거의 대부분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소 사실 부인을 하면서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이제 인정이 될지 여부가 예.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사실은 피해자는 여러 방도로 본인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예. 이제 재판부에서도 인정이 될지 여부는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사건이라 예, 그렇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판가름 나겠죠. 예. 네, 이 가해 남성이 했던 그 폭행들 네. 사실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힘들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네. 이걸 다 부인을 했고 성관계 역시도 이게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뭐 가해자 측에서는 이제 그 둘이 연애를 한 거다.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전형적인 연예인 관계로 데이트 관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허니문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끝까지 이 피해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그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일방적이어가지고 뭔가 좀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아주
강렬하게 원했던 이 이제 그 피의자가 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요.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곳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감금을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아까 말씀을 예. 하신 것처럼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리시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폭행과 성폭행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엽기적인 정말 가학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네. 이 바리캉이라는 이발기로 저렇게 머리를 그렇습니다. 다 깎았어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 여성, 물론 뭐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여성이라도 지금 이렇게 포악하게 감금을 해놓고 폭행, 성폭행을 일삼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도주를 해서 신고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거의 한 5일 정도가 지속이 됐는데 11일 날 드디어는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달 1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몰래 보낸 거예요. 예,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지금 이제 검거가 되어 8월 4일 날 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의자 측에서는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이고요. 성관계 역시도 성폭력 역시도 동의를 해가지고 관계를 한 거다. 그리고는 피해자 스스로 오피스텔에 자기 발로 들어왔고 머물려고 했던 거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피해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의사에 반하게 지금 감금되어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이라서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목을 졸라서 기절도 4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 가혹한 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격 모독적인 무릎을 꿀리고 뭐 소변을 예. 보고 막 이런 이제 너무나 이 가혹한 이런 잔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하는데 네. 문제는 피고인 측에서는 완전히 이게 사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네. 저 오피스텔 감금을 했던 오피스텔 역시도 피해자 명의 피해자의 돈으로도 계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지인의 오피스텔로 끌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에 너무 이 20살밖에 안 된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데이트 관계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 본인이 당한 피해가 제대로 법정에서 인정이 될지가 지금 굉장히 의문시되는 이런 이제 지경인 것이죠. 예. 네. 자,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은행에 들어가고 있는 그 CCTV 화면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사건 일지를 보여드렸는데 2022년 초에 교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해 남성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좀 가해가 지금 가해지는 거면서 폭행, 성폭행 심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요 어떤 기준이나 강압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끊어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남녀가 사귈 때는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나를 뭐 다시 없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이게 틀림없이 제3자가 보기엔 집착인데 이걸 애정이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도 애정으로 있고요. 오해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겁박을 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공포심을 느끼면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을 해서 지금도 이제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행히도 CCTV가 있어서 망정이지. 저게 사실은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이제 관계가 폭력적인 관계가 이어지면은 이게 사실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피해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저 복도에 있는 CCTV가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줄 만한 증거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다 폭행의 피해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지금 저런 부분을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전부 다 부인하면서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이것도 감금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은 여성들이 며칠이라도 이렇게 심한 폭행 속에서 도주를 하는 타이밍을
폭행을 왜 찾지를 못하느냐. 그건 사실 도주를 해봤자 또 이 남자에 의해서 결국 다시 잡혀가지고 와서 또 폭행을,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지를 못하고 도주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PTSD에 기인한 무기력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폭력 수위가 너무 심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되면서 도움을 외부로부터 요청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애저녁에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폭력과 성폭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계속돼 와서 지금 이제서야 발견이 된,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러나 지금 PTSD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정신적 상해를 앓고 있고요. 진술도 그렇게 자유롭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지금 화면 보면은 지금 응급실로 그렇습니다. 이송되는 장면이고요. 네, 몸을 가누지 못해서 앞서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지고 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또 상당 부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호인단을 아주 최강 변호인단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변호사가 1명이었는데 지금 4명까지 늘어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명명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할 수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성적인 폭행을. 그래서 아주 일방적인 폭력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이 피해자까지 비난을 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2차 피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재판정에서 뭐 상당 부분 다투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그 가해자가 강요했던 내용들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좀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연인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날 경우에 워낙 내밀한 정보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초기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보고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좀 관계를 끊는 게 빨리 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미 관계가 진행이 많이 돼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그 시점에 아마 남자가 여자에게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번 말하지 않게 하기, 뭐 다른 거 내가 말할 때 다른 거 집중하지 말기, 뭐 알았어라고라도 대답하기, 뭐 다른 남자 언급하지 않기, 최대한 붙어 있기. 거의 뭐 며칠 동안 옷을 다 벗겨가지고 지금 집에다 감금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혹 행동의 수위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이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이 약물을 계속 강요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검찰 측에서 약물에 대한 약동물 검사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죄명으로 따지면 이게 마약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죄명이 적용될 만한 사건인데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피고인 측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보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요. 네, 지금 이제 데이트 폭력 심각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 건을 그냥 남녀간의 그야말로 무슨 연인 간의 싸움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좀 인지하여 피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해서 지금 증거 확보가 좀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윤종인데요. 최윤종은 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람이죠. 지금 최윤종이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 여기를 좀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처음엔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발언을 바꿨네요. 네, 뭐 처음에 우발적이었다고 했으나 지금 또 그 관악산 입구에 CCTV가 많지 않습니까? 그 CCTV를 보니까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한 2번 정도를 현장 답사를 간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도 이제 뭐 그날도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먹잇감이 없는지 하는 거를 뭐 찾는 듯한 모습들이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계획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색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게 지금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라는 것의 영상물을 이제 수도 없이 검색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예. 결국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예. 여성을 한 방의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결국 사각지대로 여자를 몸을 옮기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확인을 하면서 나도 지금 저런 이제 저렇게 일을 벌리면 예.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면 틀림없이 이제 이 사람은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성관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아주 성인지가 왜곡된 이런 이제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윤종이 또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메모를 또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보도를 보고 저런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방 범죄를 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의 사건이 서로 막 맞물려 있어요. 예. 이 피의자들이 전부 다 온라인에서 다른 그 피의자의 영상물을 보고 학습을 하는 듯한 진술들이 막 엇갈리면서 비슷비슷해지는 이런 특이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영상들을 그럼 보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새로운 숙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 범행의 직접적인 그 장면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시는 건 일단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더 설명이나 좀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하는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보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위화력을 갖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는 제일 큰 문제는 유튜브들입니다. 이게 이제 쇼츠로 그 범행 장면들이 편집이 돼가지고 수도 없이 지금 인터넷에 떠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조금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도 그 역할을 더 충실히 잘해야겠습니다만 이런 무방범죄 없도록 또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저 전직 대통령에게 딴다라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사과 표명하실 생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아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팩트 아닙니까 본인이.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요. 과거 뭐 12.12 쿠데타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악마의 거래라고 저는 보는데 더블러 정상회담을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와 인류의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군인을 군인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자가 신원식 장관 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도 있어서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좀 부당하게 그만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인신분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그 백팩을 메고 다니세요? 요거 의원 때는 주로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장관 신분이 아니라 이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 준비를 좀 바쁘실 테니까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직 대통령에게 딴다라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수차해야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의 선거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경북 안동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와 대구 2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